안녕하세요. 역사 거꾸로 교실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60쪽에서 61쪽 만주와 중국과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다 한번 알아볼게요.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실력 양성 운동이나 사회 운동 같이 192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근데 국외에서 일어났던 항일 무장 투쟁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알아볼게요. 3.1운동 이후 국외에서 전개된 무장 독립 투쟁의 내용과 그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1920년대의 독립군의 활동, 만주에서 독립전쟁을 전개하다 한번 볼게요. 1920년대에 국외의 독립군은 만주와 연해주에서 이주에서 살고 있었던 우리 동포사회를 바탕으로 많이 조직이 됐어요. 특히 3.1운동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독립군에 가입을 하고 또 훈련을 받은 뒤에 무장 독립투쟁에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각지의 대표적인 독립군 부대들이 있죠. 이렇게 많은 만주 지역의 독립군들은 만주와 한반도의 경계인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서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일제 경찰서나 면사무소 같은 통치기관이랑 군대를 공격을 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일본은 바짝 약이 올랐겠죠. 그래서 만주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게 되고요. 이후에 독립군과 일본군 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독립전쟁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대한독립군 부대가 중심이 된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만주에 바로 여기 보이시죠? 봉오동으로 유인해서 대승을 거둔 전투예요. 그래서 독립군은 만주의 지리에 아주 밝았기 때문에 일본군보다 훨씬 적은 군사력으로도 대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대피한 일본군은 더욱더 많은 병력을 만주로 보내서 독립군을 공격해왔어요. 그 중에 가장 규모가 컸던 전투가 봉오동 전투 4달 뒤에 청산리 대첩입니다. 여기 이 지역 지도에서 표시해두고 기억해두세요. 청산리 대첩은 김자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 정서군을 중심으로 한 또 봉오동 전투에 참가했던 부대들이 연합해서 지도에 이 지역 청산리에서 여러 차례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 전투예요. 청산리 대첩에서 우리 축 독립군은 100여 명 정도만 전사를 했는데 일본군 축은 1200여 명이 죽거나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엄청난 승리죠. 과연 대첩이라고 부를만 해요. 이렇게 독립군이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독립군이 만주 지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과 또 독립의 의지가 강했다는 점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름 모를 우리 동포들의 도움도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독립군들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나무 뒤에 숨어서 열심히 총을 쏠 동안 주변 마을의 동포들이 식량을 사와서 입에 막 넣어주고 그랬다고 해요. 결국 청산리 대첩의 승리는 독립군과 우리 동포들이 한 마음으로 싸워서 이긴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청산리 대첩의 중심 부대인 북로군정서군을 이끌었던 김자진 장군은요, 배우 송일국 씨의 새 쌍둥이 대한민국 만세 외고조 할아버지로도 아주 유명하시죠. 이 사진은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한 뒤에 북로 군정서군을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김자진 장군이시고요. 또 북로군정서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에 편제된 독립군 부대이기도 하고 또 부대를 지휘하는 장교들이 삼원보의 신흥무관학교 출신들이 되게 많았어요. 신흥 강습소 기억나시죠, 여러분? 또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서 종교적으로도 단합력이 굉장히 강한 부대였습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은 독립운동사에서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니까 지도상에서 위치와 중심 부대 대표 장군의 이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독립군 부대에도 큰 시련이 찾아옵니다. 독립군 부대 시련 한번 볼까요? 먼저 간도참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청산리 대첩 후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일본은요, 이에 대한 보복으로 독립군을 도와서 같이 싸웠던 우리 동포들의 마을을 습격을 하고 수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 사건을 간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라고 해서 간도 참변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건이 일어났던 1921년이 경신년이라서 경신참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본군은 우리 독립군에 비해서 무기와 전술 또 인원면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독립군들이 이 뒤로 계속 일본군에 맞서서 싸우기는 어렵고 이렇게 우리 동포들에게 간도 참변과 같은 피해를 더 이상 입히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만주 지역의 독립군 부대 대부분은 만주를 떠나서 일본군의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으로 근거지를 옮기게 돼요. 무려 36개군 3,500여 명이 넘는 이 독립군이 러시아의 자유시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유시는 지나서 이 위에 굉장히 멀리 있어요. 이제 당시 러시아의 공산당과 손을 잡고 일본에 대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제 당시 러시아 공산당의 지도자 레닌은 한국인을 도와서 공동 항일 전선을 펼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걸 믿고 우리 독립군 부대들은 그 추운 겨울 산 넘고 물 건너서 멀리 자유시까지 이동을 한 거죠. 네, 이렇게 힘들게 도착한 자유시에서 독립군들은 우리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싸우는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됩니다. 자유시 참변은 독립군의 지휘권을 두고 원래 러시아에서 러시아 공산당의 지휘를 받았던 제 독립군 부대들과 또 만주 지역에서 이동해 온 상하이 임시정부 계통의 독립군 부대 사이의 갈등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독립군들이 자유시로 이동해 왔을 때 러시아 공산당군 측에서 독립군 부대들한테 무장해제를 요구를 했어요. 남의 나라 왔으니까 너네 총 다 내려놔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를 두고서 러시아 계통의 이제 독립군들은 무장해제, 그러니까 남의 나라 왔으니까 말 좀 들어라라고 주장을 하고, 또 만주와 상하이 계통의 독립군 부대에서는 아니 우리가 무장을 해제해버리면 이게 어떻게 군대가 될 수 있냐, 무장 해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해서 문제였습니다. 러시아 계통의 독립군들은 러시아의 말을 잘 들어야 하는 입장이고 만주에서 이동해온 독립군 부대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무기를 내려놓으면 더 이상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무장 해제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러시아 계통의 독립군들이 무력을 통해서 강제로 만주 상하이에서 온 독립군 부대를 무장 해제시키게 되니까 여기에 저항하면서 양측의 우리 민족이 서로를 향해서 총을 쏘게 되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유시 참변에서 300명에 가까운 우리 독립군이 사망하고요. 또 1000여 명이 행방불명되거나 러시아 공산당의 포로가 되는 희생을 당했어요. 이 비극적인 자유시 참변에서 아주 가까스로 살아남은 우리 독립군들은 다시 만주로 돌아와서 조직을 재정비하고요. 네, 각지에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독립군 자치 정부를 조직을 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일본군과 중국의 각 지방 정권의 탄압에 저항하면서 항일 독립운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이 뒤에 이제 국내에서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민족유일당 운동을 벌여서 신관회를 창립한 것처럼요. 또 만주에서도 참의부, 정의부, 신문부 3부를 통합하려는 민족유일당 운동이 일어나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다시 모여서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로 이제 재편성되고요. 또 그 뒤에 이제 독립운동을 계속 펼쳐 나갔습니다. 그 북만주 지역에서는 이제 혁신의회 이렇게 된 거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국민부, 혁신의회로 각각 지역별로 나눠졌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 좀 해주세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독립군 부대 이야기 말고 의열투쟁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의열투쟁은 개인이나 소수의 인력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일제를 상대로 벌인 죽음을 불사한 무력투쟁을
뜻해요. 전에 이제 의거 활동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의열 투쟁을 이끌어 나갔던 단체는 크게 2개 단체인데요. 물론 개인적으로 의열 활동을 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단체 2개를 중심으로 이야기 좀 할게요. 첫 번째 단체는 의열단입니다. 자, 의열단은 1919년 김원봉 선생을 중심으로 조직이 됐어요. 사실 그 이름은 그 의열단과 김원봉 선생의 이름 이게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시겠죠. 근데 여러 영화에 이미 등장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이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영화 암살에서 의열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주인공들을 위해서 술잔에 술을 따르던 조승우가 김원봉 선생을 역할을 맡았었고요. 또 영화 밀정은 아예 소재를 의열단으로 삼았었죠. 이렇게 공유와 한혜진, 한지혜 이런 주인공들이 속해 있었던 단체가 바로 의열단이었습니다. 밀정에서는 이병헌이 김원봉 선생의 역할을 맡았었어요. 어때요? 생각보다 굉장히 친숙하죠? 영화에서도 봤듯이 의열단은 주로 일제 주요 기관을 폭파하거나 고위 관리와 친일파를 처단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의열단원들의 대표적인 활동 몇 가지 볼게요. 먼저 김익상 선생 여기 보이시죠? 네, 김익상 선생이 일제 침략과 지배의 상징인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투척했어요. 또 김상옥 선생은 일제 탄압의 상징인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뒤에 한국인들을 악랄하게 괴롭히기로 소문이 자자했던 일본인들에게 중상을 입힙니다. 종로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후에 도망치시다가 수백 명의 일본 경찰의 포위대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총으로 교전을 벌이시다가 마지막 남은 그 한 발의 총탄으로 이제 자결을 하셨다고요. 마치 영화 같은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죠. 자, 나석주 선생 또 이제 만만치 않은 활약을 하셨어요. 경제 수탈에 앞장섰던 식산은행이라는 곳에 또 폭탄을 투척하고요. 이어서 토지조사 사업으로 한국인의 땅을 대거 빼앗는 데 앞장섰던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도 폭탄을 투척했어요. 근데 이제 불발이 돼가지고요. 일본인 직원 몇 명을 사살한 후에 철도회사로 가서 또 폭탄을 투척하시고 일본인 경감을 사살하신 다음에 역시 자결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런 의열당의 활동은 일본에게 굉장히 대단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심어줬었고요. 중요 기관들과 사람들이 공격당해서 굉장히 타격이 컸어요. 또 이걸 지켜보는 한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자긍심과 항일의 인식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의열단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것은 바로 의열단이 닥친 대로 마구잡이로 활동을 한 게 아니고요. 그 나름의 원칙과 지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열단의 활동 지침이 된 것이 바로 조선혁명선언인데요. 1922년에 그 3월 달에 상하이에서 김익산 선생 등이 이제 일본군 대장을 저격하는 과정에서 미국인 여성이 한 분 희생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때문에 의열단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그냥 테러 집단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었던 거죠. 그래서 의열단은 자신들의 활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행동 강령을 신채호 선생에게 부탁해서 이 신채호 선생이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하게 됩니다. 조선혁명선언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규탄하고요. 대다수의 일반 대중들이 일본에 대항해서 의열투쟁을 벌이자라는 민중혁명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열단원들은 작전을 행할 때 항상 멋지게 딱 차려입고 가슴속에 이 조선혁명선언을 고이 품었다고 합니다. 조선혁명선언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다음은 또 하나의 의열단체 한인애국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한인애국단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 1931년에 조직합니다. 한인애국단의 대표적인 의거 활동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이봉창 선생이 도쿄에서 일본 국왕이 지나가는 행사에 그 행렬에서 폭탄을 던져가지고 암살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일본 국왕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다치는 수준에서 그치고 말았지만 이 사건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본에서 국왕 즉 천황은 거의 신과도 같은 존재인데 그런 신을 죽이려고 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윤봉길 의사의 의거입니다. 바로
이분이시죠. 자, 근데 여러분 아까 봤던 이봉창 선생과 윤봉길 선생의 사진에서 공통점 발견하셨나요? 네, 두 분 다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태극기 앞에서 사진을 찍으셨죠? 자, 한인 애국 단원은 모두 거사를 행하기 직전에 단장인 김구와 함께 태극기 앞에서 그 한인 애국단에 가입하는 선서식을 가지고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제 침략자를 죽일 것을 맹세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 암살에서도 보면 사진을 찍는 장면이 나오죠. 네, 여튼 윤봉길 의사는요, 일본군이 중국의 그 상하이를 점령하고 홍코 공원에서 전승 기념식 겸 천황의 생일 잔치를 벌였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폭탄을 투척하고 많은 일본인 장성들을 사살합니다. 사실 이때 윤봉길 의사가 던진 폭탄은 물통 모양의 폭탄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도시락 폭탄을 자결용으로 따로 준비한 거라고 해요. 근데 폭탄이 터지고 바로 일본군에 건거되는 바람에 결국 도시락 폭탄을 터뜨리지는 못하고 일본에까지 이제 끌려가셔서 사형에 처해지셨어요. 이 윤봉길 의사의 이거는요, 일본의 침략으로 힘들었던 많은 중국인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줬고, 또 이를 계기로 중국 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동안 어려움에 빠져서 독립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잘 할 수가 없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이 뒤로 다시 독립운동의 중심 역할을 되찾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윤봉길 의사의 일거였어요. 자, 그럼 오늘 수업 내용 다 살펴봤네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긴 내용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수행평가로 만나요.